진보의 시대 전체를 이끈 시간적 지향의 근본은 효율성입니다. 이 효율성은 천연자원의 착취와 소비와 폐기를 최적화하고 그렇게 해서 자연 전체가 고갈돼도 사회의 물질적 풍요를 점점 더 빨리 증진한다는 임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지구의 지배적인 종으로 그리고 지금은 자연계의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오늘날 세계 전역의 거의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그 이유는 홍수, 가뭄, 산불, 허리케인 등 경제와 생태계를 사정없이 파괴하는 끔찍한 일들이 인간종 탓에 지구 전역으로 퍼졌다는 진실을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인간이 일으킨 기후변화가 우리를 지구상의 6번째 대멸종으로 이끌고 있다는 경고가 주변부에서 주류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진보의 시대는 사실상 이미 끝났고 적절한 사후 평가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회복력이라는 단어가 지구적 상황을 정의하는 후렴구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진보의 시대는 이제 회복력의 시대에 자리를 내주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체제 및 인간의 생활 방식, 현대 과학기술의 폐해 등을 날카롭게 비판해온 세계적인 행동주의 철학자 제러미 리프킨의 최근작 회복력 시대는 효율성에 대한 집착이 어떻게 생명 네트워크를 파괴하고 인간과 생명체를 대량 멸종 위기에 처하게 했는지를 분석하고 그 대안으로 회복력을 제안합니다. 효율성에서 회복력으로의 이행은 생산성에서 재생성으로, 성장에서 번영으로, 소유권에서 접근권으로, 판매자, 구매자 시장에서 공급자, 사용자 네트워크로, 중앙 집중형 가치사슬에서 분산형 가치사슬로, 부정적인 외부 효과에서 순환성으로, 지정학에서 생명권 정착으로의 전환 등을 포함한 경제 및 사회의 전면적 변화와 함께 일어난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 내용입니다. 과학자들은 기후변화가 대멸종을 촉발해 앞으로 80년 안에 모든 종의 50%까지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에 대한 많은 의견이 있지만 논쟁의 여지가 없는 진실은 경제적 이익을 증진하고 인류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명목 하에 효율성의 내러티브를 제공한 과학계와 경제학계와 재계에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의 출발은 최초의 근대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르네 데카르트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힘을 확장하는 새 기계의 발명에 경탄했으며 그것들이 훨씬 더 큰 그림인 기계적 우주, 즉 기계의 법칙에 따라 작동하는 이성적 우주의 일부임이 틀림없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는 수학으로 무장한 인간의 사고가 질서 있고 예측 가능하며 스스로 영속하는 기계적 유사체를 창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다만 모든 기계가 마주하는 중력에 대한 설명이 어려웠는데 그를 열렬히 지지한 아이작 뉴턴이 중력을 설명하는 수학 공식을 밝혀냈습니다. 뉴턴에게 있어 우주는 질서정연하고 계산할 수 있으며 자발성이나 예측 불가능성의 여지는 없는, 한마디로 질이 없는 양의 세계였습니다. 그는 수학적 증명으로 자신의 통찰력을 뒷받침함으로써 계몽주의 시대를 수학화했고 수학은 진보의 시대를 위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 즉 효율성을 강조하는 경향은 19세기 후반 논쟁의 여지가 없어서 다른 모든 과학 법칙에 대해 포괄적인 틀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과학 법칙으로서의 연력학 법칙 발견으로 제고됩니다. 아인슈타인은 연력학 법칙이 우주의 작용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911년 노벨 화학상을 받은 프레더릭 소디는 연력학 법칙을 맹목적으로 무시하는 경제학자들의 행태가 문명과 자연계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치명적인 경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결국 정치 체제의 흥망성쇠, 국가의 자유나 속박, 상업과 산업의 움직임, 부와 빈곤의 기원, 인류의 물리적 복지를 통제하는 것이 바로 연력학 법칙임을 상기시켰습니다. 시간을 초월한 기계적 우주론에 얽매여 자연을 이용하는 데 몰두하고 천연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기술적 수단을 찾는 데 집착하는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은 영겁의 시간 동안 부정적인 외부 효과의 흔적을 남길
장기적 엔트로피 청구서와 비교할 때 극히 미미하고 덧없을 뿐이라고 지적합니다. 캐나다 출신 생태학자 크로퍼드 스탠리 홀링은 1973년 생태계의 회복력과 안정성이라는 제목으로 자연환경의 발생과 작용에 관한 새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론이 바로 복합 적응형 사회 생태 시스템입니다. 홀링은 생태계의 움직임을 회복력과 안정성이라는 두 가지 속성으로 정의합니다. 그는 경제와 생태가 교차하는 새로운 대격변의 지점에서 다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할 주요 전략은 효율성이나 특정한 보상의 극대화가 아니라 유연성의 유지를 통한 지속성의 확보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홀링의 이론은 다른 이들의 수정, 증폭, 검증을 통해 점차 더 정교해져 하나의 학설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자는 회복력을 세상 속 존재의 상태가 아니라 세상에서 일어나는 작용의 방식으로 봐야 한다고 부연합니다. 다시 말해 회복력이란 시간의 적응성을 통해 개별 유기체와 특정 종 또는 그보다 큰 생물학적 공동체가 지구의 미생물군과 생태계, 생물군계를 구성하는 모든 상호작용과 패턴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적응은 끊임없이 진화하는 세상에서 다른 모든 생물종이 예측할 수 없는 변화에 순응하는 방법입니다. 실용주의 철학의 창시자 중 한 명인 존 듀이는 과학적 탐구와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방식으로서 이 적응성의 장점, 즉 모든 생명의 핵심 속성으로 적응의 중요성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20세기가 시작되던 진보의 시대에 적응성이 어느 정도 견인력을 얻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효율성 운동에 압도당했습니다. 그런데 화석 연료에 기초한 산업혁명이 종말을 맞이하고 내부자들조차 효율성에 지친 원리의 의문을 제기하면서 적응성이 갑자기 부활을 알리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현재 우리 인간종의 적응 역량은 지구온난화가 지구의 기후를 조절하는 물의 순환을 바꾸는 속도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자는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근본 질문이라고 말합니다. 나아가 격변하는 기후에 대한 적응성은 분명 우리의 강점이지만 그 적응성, 즉 인간을 가장 회복력이 뛰어난 생물종으로 만드는 적응성이 우리의 실패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고 진단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지방 정부들은 지역사회 전체의 안녕이 더 근본적인 관할 구역, 즉 자신들이 거주하는 생태 지역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생태지역 거버넌스는 생태지역 일부를 정부가 관리하면서 인류학적으로나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소속감과 애착, 정체성, 참여의식 등이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1969년 6월 22일 클리블랜드의 쿠야호가강 철교를 달리던 기차에서 튄 불꽃이 강으로 떨어지면서 수면에 떠다니던 산업 폐기물에 옮겨붙었습니다. 화염은 순식간에 강을 가로질러 번져나갔고 일부 지역에서는 5층 이상 높이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화재 발생 이후 10개월이 지난 1970년 4월, 최초의 지구의 날을 기념하며 근본적인 환경 개혁을 요구하는 평화 집회가 열렸고 2천만 명에 달하는 미국 시민이 곳곳의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1983년에는 일리노이와 인디애나, 미시간, 미네소타, 오하이오, 위스콘신의 주지사들이 모여 오데호 주지사 협의회를 창설했는데 이는 지구의 전체 표면 담수 중 20%를 보유한 오데호 지역의 환경 관리가 호수 주변 지역 시민의 경제적, 사회적 안녕에 중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국경이 없다는 인식을 공유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오데호 지역은 생태지역적 접근 방식을 구축하고 더 회복력 있는 경제와 사회를 만드는 데 선도적 위치에 있습니다. 오데호의 생태지역 거버넌스를 비롯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아직 출범하지 않은 모든 생태지역 거버넌스의 초기 노력이 직면하는 본질적 딜레마는 환경 보존을 철저히 상업 용어로 해석하는 효율성 복음에 내재한 기존의 관습적 지혜를 따라야 하는가에 있습니다.
효율성의 사고방식이 우위를 차지한다면 생태지역 거버넌스는 5대5의 생태계에 대해 근시안적인 인간 중심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즉, 사회가 생태계의 조건에 어떻게 맞출지가 아니라 사회의 실용주의적 요건에 어떻게 생태계를 적응시킬지에 더 관심을 둘 것입니다. 적응의 방향이 어느 쪽인가에 따라 5대5에 대한 관리 또는 청지기 구실 중 하나가 표준이 될 터라 이것은 중요한 구분이자 긴급히 논의할 문제라는 것이 저자의 판단입니다. 북극해의 작은 얼음 조각 위에 좌초된 북극곰 모자의 영상은 기후변화에 따른 희생을 대변하며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북극곰만이 아니라 학대받은 개에 대해 공감하는 것이든 상처 입은 새를 도와주는 것이든 모두가 비슷한 경험을 야기합니다. 생명에는 공감의식 진화의 다음 단계입니다. 생명의 의식의 탄생과 우리의 동료 생명체들에 대한 공감 충동의 확장은 경제적, 정치적 고려를 넘어 인류가 자신의 본질을 인식하는 방식의 핵심에 이르고 있습니다. 생명의 보편화는 인간의 서사를 자율성의 고착화에서 관계성에 대한 애착으로 옮겨놓습니다. 역사상 공감의 진화는 모두를 위한 하나, 하나를 위한 모두가 남을 때까지 타자를 제거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공감의 진화와 평등의 진화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관계를 심도 있게 설명하면서 회복력 시대의 공감의 욕구를 심화하고 공감 확장의 다음 단계, 즉 우리 인간종을 생명 가족의 일원으로 되돌려 놓을 생명의 의식에 닿아야 한다는 점을 이 책의 결론으로 제시합니다.